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어문 문화학과의 이선우입니다. 저는 학과 내에서 다른 것보다도 프랑스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우리 과의 학부 과정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과목인 프랑스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고등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프랑스인의 가치관이죠. 아주 간단하게 오늘 수업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거다. 이런 사건들과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프랑스에는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진짜 실시간 수업이었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단어나 이미지를 상상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 되게 멋있는 어떤 건축물들 혹은 뭐 패션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게 되죠.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프랑스는 조상 잘 만나서 루브르 베르사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박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나라죠. 근데 과연 그게 끝일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 이유는 프랑스는 군사력, 무력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대국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초과학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예가 떼제베예요. 한국의 고속열차인 KTX 기술력이 바로 떼제베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화학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할 때 보면 프랑스 화장품, 프랑스 향수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 화학 분야,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약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크면 마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와인을 생산하는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때 보면 아니면 월드컵 때 보면 알겠지만 축구를 포함한 엄청난 스포츠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는 상당히 복합적인 강점들을 가진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하게 만든 프랑스인들의 어떤 멘털리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특징들이 기반하고 있는 그리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주춧돌인 프랑스인들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좀 큰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랑스인들의 공간관이에요. 공간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일단은요, 프랑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그 교육의 커리큘럼 내에서 지리 교육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둡니다.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지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초등교육,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정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좀 어렸을 때는 그 프랑스의 아주 구체적인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나 혹은 뭐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사람들이 이 나의 주변 환경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그리고 점점 영역을 넓혀서 그 프랑스라고 하는 전체 국토로까지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확장을 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하나의 인간이 한 사회 그리고 어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리교육 어떻게 배웠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구체적인 환경보다는 뭔가 보편적인 정보들을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할 저 먼 나라의 수도를 외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체계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지리 학습을 하게 되는 건 결국은 이 프랑스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이
품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 다채로움, 우리가 이만큼이나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자각하게 만드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프랑스는 여성으로 인식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 불어를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랑스는 보통 라 프랑스, 여성 관사를 쓰죠. 그래서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라던가 인물들도 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관련해서는요, 프랑스인들은 자연을 다듬고 우리가 정돈시키고 체계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조그맣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식 정원, Jardin à la Française라고 했죠. 약간 소름 끼치지 않나요? 뭔가 너무 딱딱 정돈돼 있고 좌우 대칭 이런 느낌이죠. 이게 바로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말하는 정원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직선의 어떤 기하학적 구조, 굉장히 정돈된 형태,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 뭔가 완벽해진 이 느낌을 주는 거죠. 사실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인들의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집을 들어가 보면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막혀 있고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방성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폐쇄성, 좀 더 얘기를 하면 사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 가치관과도 직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실제로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서로의 내밀한 것이라던가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집, 환경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프랑스인들 사고의 영역으로도 연결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프랑스식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프랑스 갔을 때 처음에 이거 익숙해지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정말 꽉 짜여진 논리적 구조, 통일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불어 공부를 하면서 델프 이런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엔 시간관으로 가볼까요? 자, 프랑스는 공간 교육과 마찬가지로 역사 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사도 공간, 그러니까 지리 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학생 자신이 처한 현재의 어떤 시간상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프랑스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일상 속에서 역사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거리 이름에는요. 과거에 작가가 살았던 작가 이름을 붙인다던가 혹은 역사에 어떤 중요한 전투가 일어났다면 전투의 이름을 붙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 거리의 이름이 뭐지? 그럼 알아봐야지.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광고판을 보듯이 부담 없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성당이나 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역사, 과거라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현재 안에 이미 녹아들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프랑스인들은 과거와 현재가 끊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속성을 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혁명이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1789년. 그러니까 이제 한 230년 조금 넘었네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이 혁명의 정신이 오늘날도 프랑스인들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올린다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있던 일이 지금 나의 멘털리티를 구성한다? 쉽게 와닿지 않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는 왕의 목을 친 사람들이야. 우리는 혁명의 나라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는 물론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이런 과거 사건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프랑스 기사나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글을 잘 쓴다는 건 구조도 중요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약간의 잘난 척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되는 어떤 프랑스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패러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풍자신문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화법을 자주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프랑스는 시간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명은 진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프랑스는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건 일종의 사명감으로 이어져요.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를 좀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문명화된 세계를 이룩하자.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공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어떤 문명화의 사명감과 결합을 하면 결국은 제국주의 논리의 정당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스스로들 우리는 자유의 수호자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인들의 시간관에서는요, 좀 재밌는 게 유연성 추구예요. 아주 좋게 말한 건데요. 편하게 말하면 약속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누구를 초대하면 당연히 10분쯤은 늦어주는 게 예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프랑스인들은 조금 늦으면 어때? 어차피 다 처리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나중에 프랑스에 가면 속이 터지는 지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 속의 가치. 진짜 마지막 아니고요. 초반의 마지막이에요.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자, 그래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했지만 초등교육에선 역사와 지리 교육에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프랑스에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요. 아이들에게 그 타인과 어울려 나가는 그 사회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평등, 공동체,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행정, 정치적인 것까지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의 가치 중에 좀 재미있는 게요. 물질적 욕망에 대한 경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돈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돈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인들에게는 내가 돈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 소위 말하는 되게 좋은 집안의 금수저다 하더라도 그걸 티내는 순간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계속해서 플렉스를 한다라는 게 그 사람은 계속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라는 인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나 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예요.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선악의 모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영화를 떠올려 보면 가장 쉬워요.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영화 보통 할리우드 영화죠. 어벤져스 이런 거 좋아할 텐데요. 할리우드 영화의 히어로들을 보면은요. 특히 주인공들의 선과 악이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빌런이라는 표현으로 주인공의 이제 상대를 우리는 칭하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선이 승리하는 결말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인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 안에서 이게 공존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 내가 좀 못되기만 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가 우리가 보통 좀 재미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사건의 부재도 있지만 사실 인물 자체가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 속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남이 보기엔 재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식이 좀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영화나 문학에서는요, 깔끔하게 선이 승리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굉장히 애매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때로는 약간 염세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요. 지적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지식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해요. 이거는 프랑스 교육의 방향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 가치를 밀고 나가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공인의 경우에 개인적인 윤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정치인이 공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이 사람이 뒤에서 뭐 불륜을 했다거나 뭐 혼의 자식이 있다거나 그럼 막 한국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프랑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왜냐? 얘가 그 공적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욕망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얘를 정치하러 뽑은 거니까 그냥 넌 일이나 해. 뭐 너의 사생활은 뭐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관점에 따라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또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화법이 좀 발달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미안해. 얘 실수했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내가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약간 지적 능력 떨어지고 좀 멍청해 보이잖아. 이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쟤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의외로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방식의 직설적 표현을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육체 자체만 놓고 보면 신체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운전할 때 오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면허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한국은 대부분 이제 오토로 나와서 그냥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옛날에는 수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기어를 조절해서 차를 몰아야 됐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아직도 수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를 몰고 가야 된다. 자신의 능동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손이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밥 먹으면 왼손 내려가 있어도 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예의를 갖추려면 두 손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내가 나의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 육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외로 보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도 약간 카톨릭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종교 전통이 강한데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처럼 뭐 스페인 이런 곳처럼 카톨릭 문화가 강한 국가들이 그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능미라고 하는 것이 터붓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찬양받을 수도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관한 어떤 사회적 금기가 굉장히 헐렁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금기를 덜 두는 편이죠. 자신이 원하는 건 자신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인트로로 프랑스인들의 어떤 일상 속에서의 큰 가치를 이제 간단하게 본 거고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이고 학문적인 방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이시제, 리베르티나주, 톨레랑스, 아르카이즘, 솔리다리테, 앙가주망. 요 6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불어와 한국어를 같이 썼는데 그런 생각 들죠. 아니, 불어를 썼으면 발음을 불어로 쓸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인지를 한국어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어로 마냥 간단하게 옮겨버리기엔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함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뭐 똘레랑스는 뭐 관용 이게 아니라 그냥 똘레랑스는 똘레랑스 이런 방식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첫째로 라이시테라고 하는 걸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마 뭐 네이버 무슨 불어사전 이런 걸 찾으면 두 가지 의미가 뜰 거예요. 첫째는 세속성, 둘째는 정교 분리 원칙 이런 의미가 뜹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졌을 때 라이시대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개념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세속성은 대충 뉘앙스로 감을 잡을 수 있고 정교 분리 원칙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분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려면 프랑스에서의 종교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카톨릭이죠. 카톨릭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무교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카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라고 봐야겠죠. 자, 카톨릭은요 거의 프랑스라는 나라가 제대로 시작이 될 때부터 같이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가 유입이 된 게 거의 국가의 탄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만 간단하게 키워드로 해놨는데요. 이게 진짜 수업이면 훨씬 더 자세하게 했겠지만 오늘 여러분은 좀 감만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자, 496년 괄호 안에 있는 게 연도예요. 496년에 최초의 이제 프랑스 왕, 정확히는 프랑크족 왕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초의 프랑스 왕이라고 하는 클로비스가 카톨릭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카톨릭 국가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게 클로비스 왕이 세례를 받는 그 역사적 사건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뭐 작품 자체가 뭐 대단히 유명하다거나 뭐 작가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도상화, 구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세례를 받는 왕이 계단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원래 왕은 어깨 딱 펴고 굉장히 이렇게 가장 잘난 사람처럼 굴어야 되는데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부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9세기 경으로 이제 보통 추정이 되는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저 애기 욕조 같이 생긴 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클로비스 왕이에요. 귀엽죠? 네. 어른인데, 그러니까 뭔가 아이처럼 해놨어요. 굉장히 낮은 위치의 왕을 아기처럼 해놓고, 정작 세례를 내리는 종교인들은 어른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위에서 세례를 내리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종교의 힘이 정치보다 셌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에서도 왕이 더 위에 중앙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종교의 힘이 가장 위에 있고, 왕은 그 종교로부터 뭔가 인증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그림의 구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로베스 왕의 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후에도 이제 프랑스 왕들은 계속해서 교황에 의해서 왕관을 수여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신이 은총을 내려야만 왕이 정통성을 갖는다라는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샤를마뉴 왕의 대관도 마찬가지예요. 관을 이제 종교인으로부터 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좀 한참 뒤죠. 496년, 800년 이러다 갑자기 16세기로 왔어요. 자, 16세기에 종교개혁, 여러분 충분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드디어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도 서로 밀당이 있긴 했으나 어쨌든 카톨릭은 유지가 됐고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카톨릭이 무너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개혁을 겪고 난 이후에는요. 카톨릭은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7세기가 되면은 갈리카니즘, 프랑스 교회 독립주의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황권에 맞서서 프랑스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프랑스 교회는 그럼 카톨릭을 안 믿을 건가? 아니에요. 프랑스 교회는 카톨릭을 믿을 건데 자꾸
저 막 교황이며 죽으면 여러 종교인들이 니네 정치할 때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좀 하니까 왕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믿을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는 터치하지 말아줘라고 하면서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 14세 태양왕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프랑스사를 배울 때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루이 14세에게 있어서 지상 최고의 존재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 미안. 지상 최고의 존재는 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의 영향력, 신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17세기를 지나면서 18세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계몽주의자들의 영향력으로 합리성과 이성이 좀 더 강조되게 되면서 종교가 조금씩 더 힘을 잃어가겠죠. 자, 그러다가 1789년 드디어 대혁명이 터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자, 대혁명 이후에 인권선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모든 주권은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집단과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교회 아니에요. 인간, 개인, 내가 생사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재산도 다 나라 거, 국유화가 되는 거고, 그 종교의 자유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려면 나폴레옹이겠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고, 당연히 얘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교황청과 딜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힘이 종교보다 더 위에 있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 언젠가 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나폴레옹 대관식이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저희 루브르에 걸려 있는데요. 이거 가로가 10m짜리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클로비스 왕의 세례하고 좀 비교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기 가운데에 자기 아내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내리고 있는, 우뚝 서 있는 인물이 나폴레옹이죠.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교황은 가만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교황이 딱 있고 왕과 왕비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아니 됐어. 너 뒤에 있고 내가 나의 아내에게 알아서 왕관을 수여할게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왕의 권력, 정확히 말하면 황제죠. 나폴레옹은. 어쨌든 지도자의 권력이 종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그림을 잘 그렸다가 아니라 이 작품이 이런 의미를 품고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19세기 말로 이제 오면서는요. 페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페리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법은 거의 대부분 그 법을 제정하거나 발의한 사람의 이름, 정치인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 나중에 총리까지 역임했던 아주 중요한 프랑스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큰 공 중에 하나가 프랑스 초등 교육의 원칙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의무여야 된다, 그리고 무상이어야 된다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바로 라이시테예요. 프랑스의 초등 교육은 라이시테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이 페리법에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아이들에게 강요한다거나 종교적인 편향성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걸 땅땅 법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페리법 거의 바로 뒤에 역시나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드레피스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드레피스는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내에 독일군 첩자가 있다라는 보도를 받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몰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이 과정에서 드레피스는 무죄다를 지지하는 쪽과 드레피스는 유죄다를 지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정말 반으로 딱 나눠서 싸우게 돼요. 근데 드레피스는 유죄다, 드레피스는 스파이가 맞아 라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이 카톨릭 집단, 종교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군부 세력들, 군인들 위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 요렇게가 드레피스의 유죄를 주장했고, 반대로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좌파, 특히 이제 급진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프랑스 정치사에서 좌와 우가 이렇게 극명하게 딱 대립이 된 적은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친 뒤에 드레피스가 무죄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좌파에게 권력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나 너네 유태인이라고 무시했지. 카톨릭 종파들에서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몰아가려고 했지. 너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이 카톨릭의 영향력을 더 약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좀 사회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좌파가 이기면서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는 어떤 종교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당이나 이런 곳에 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후에 교육법뿐만이 아니라 헌법 자체에도 라이스제가 명시가 되죠. 자, 이게 지금 58년의 헌법이에요. 프랑스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요. 현행 헌법이기도 합니다. 이 1조예요. 불어로 써놔서 힘들죠. 사실 여기서 볼 거는요. 저 골드체 표시예요. like라는 표현이 있어요. 라이스 때의 형용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랑스는 비종교적인 민주사회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조에서부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명시하고 공적 가치들에서 종교성을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카톨릭 전통이 있었지만 이게 점점 공적 영역에서는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세대들은 무교의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프랑스 내에서도 위기라고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 되게 성당에 많고 이제 손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톨릭 전통은 일상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아서 사실은 떼어낼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공휴일이에요. 프랑스에는 종교 축일이 되게 많아요. 부활절도 방학 굉장히 길게 쉬고, 그리고 뭐 성모승천일 뭐 등등등 해서 거의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공휴일이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생각해볼 문제로 내가 제안을 할게요. 라이스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한 30년쯤 전에 프랑스의 한 중학교에서 무슬림 여중생 3명이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교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요. 이게 라이시 때 논쟁에 불을 붙인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 공교육기관에서 니네가 히잡을 써? 너네의 이슬람의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라이스제가 중요해. 라고 이제 프랑스 학교 측에서는 주장을 한 거고, 이 아이들에게는 아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믿음을 그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라이스제, 한쪽에서는 이따 보게 될 똘레랑스,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후에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좀 많아지게 되면서요. 이제는 공교육기관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의복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또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프랑스는 라이시트에 근거한 우리의 어떤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논의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가?
자, 두 번째로 좀 속도를 높여야겠네요. 제가 너무 내용을 많이 준비해봤나 봐요. 이 속도면 못 끝낼 것 같은데, 제 시간에. 자, 라이스트에 이어서 볼 가치는 리베르티나주예요. 리베르티나주. 요것도 찾으면은요, 보통 이제 뭐 무신앙, 방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탕하니까 약간 무서워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 대한 어떤 저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스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리베르티나주예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어떤 기제라고 한다면 종교였던 거죠. 근데 이 종교의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서 드디어 개인의 자유, 욕망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쾌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아주 앞에서 얘기했죠. 프랑스인들은 육체적 쾌락에 관대하다라고 했어요. 이 전통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17세기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특히 이제 굉장히 이 리베르티나주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나의 어떤 욕망과 쾌락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리베르땡이라고 부릅니다. 리베르티나주는 가치고 밑에 있는 리베르땡은 그 일종의 자유로움, 자유사상가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카톨릭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쾌락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욕망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로서는 쾌락주의자,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리베르티나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계몽주의로 쭉 연결이 되면서 그 가치가 발전이 되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리베르티나주를 보여주는 작품 2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당연히 예술에 영향을 줬겠죠. 자, 첫 번째 나온 그림은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프라구나, 주앙 오노레 프라구나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주제적인 측면만 좀 볼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은 르베흐라고 해서 이게 빗장, 걸쇠, 이렇게 저 남자가 이렇게 걸고 있는 그 빗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상황이 좀 묘하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선정적인 느낌도 들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몰래 숨어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나누는 듯한 남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개별적인 단독적인 미술 작품이 아니라 사파입니다.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라고 하는 서간체 소설에 들어가 있는 실제 사파인 건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방학 동안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치정극이에요, 치정극. 귀족들 간의 밀당과 사랑 이야기, 뒤에서의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남들에게 점잖은 척하면서 사실 뒤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막 할 거 다 하고 있네, 막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리메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술, 문화 이런 부분에 리베르티나주가 다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라이스테와 리베르티나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가치들은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톨레랑스, 관용. 나 저거 알아. 딱 나올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톨레랑스 같은 경우도 한 18세기쯤에 어떤 사회적 가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와 함께 한 개인의 사상과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중요해지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등장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보통 문화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자, 그렇지만 프랑스가 단 하나 톨레랑스 예외로 두는 게 있습니다. 테러예요. 테러에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프랑스 대통령도 밝힌 바가 있죠.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2차 대전 시기에 그 나치들의 만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딱 이 부분만 빼고 일상에서는 이제 톨레랑스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톨레랑스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죠. 자, 샤를리 에브도 테러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조금 어리긴 했을 텐데 2015년 겨울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어요. 샤를리 에브도는요, 풍자 신문이에요. 진짜 만화 표지로 앞에 나와 있죠. 여기는 굉장히 세요. 모두 까기 인형 같아요. 다 성역 없이 다 깝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어떤 권위 체계들을 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게 바로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 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죠. 이슬람의 선지자인 마호메트를 그린 거고, 이 대사를 보면은 약간 조금 번역이 어색하긴 한데, 뭐 네가 뭐 웃겨 죽지 않는다면 태형 100대 벌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약간 억지스러움을 강요하는 이슬람?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 이제 점잖은 그림이고요. 원래 막 시리즈로 엄청나게 그 무슬림들이 보면은 화가 날 법한 풍자 만화 그림들을 많이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러가 일어난 거죠.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총기로 무장을 하고 샤를리 앱도 그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이제 총을 난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보면 주시 샤클리, 나는 샤를리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해시태그가 유행을 합니다.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톨레랑스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요. 언론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권리,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게 프랑스 톨레랑스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렇다면 왜 저 사람들의 종교를 톨레랑스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언론에 대한 톨레랑스, 종교에 대한 톨레랑스,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샤를리 앱도 테러가 사실은 이후에 이어질 테러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히잡 착용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그 여학생들의 사건, 그리고 이런 샤를리 앱도를 둘러싼 논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프랑스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남아있는 가치들은 좀 간단해요. 아르카이즘인 건데요. 아르카이즘은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면 구식, 뭐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막 구식? 약간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과거의 것에 대한 존중과 애착이에요. 그 과거에 있는 걸 그냥 촌스러워, 유행이 지났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유산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실생활에서 아르카이즘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지하철역이나 거리의 이름이에요. 얘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이 그 개선문 광장이에요. 방사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개선문이 있고, 그다음에 개선문이 있는 그 광장의 공식 이름은 샤를드골 광장이에요. 샤를드골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길을 잘 보면은요, 뭐 빅토르 위고길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장군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길들도 있고, 길 하나하나만 찾아도 웬만한 프랑스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에서는요, 어떤 도시를 가도 우리가 동일한 길을 계속 봐요. 빅토르 위고길 장담할 수 있어요. 웬만한 프랑스 도시에 다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과거의 사건, 중요한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을 길의 이름을 통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프랑스의 표지판이에요. 길을 지나가면 이 길의 이름이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어요. 여긴 보면 듀라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류 소설가죠. 마르그리트 듀라스 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쓴 작품의 영화 작품을 여기서 촬영했기 때문에 길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곳곳에 가면은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카이즘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관이 고문서 보관소예요. 영어로는 그냥 아카이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문서 보관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막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필사본, 쪽지 이런 것까지 싹 다 모아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문화유산의 날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허락을 받은 이런 사람인 거고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프랑스 문화유산의 날인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프랑스 내에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지만 정작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공개하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80년대에 시작이 됐다가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날짜를 하루에서 이틀, 이틀에 3일 이런 식으로 늘려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50여 개국에서 이 세계 문화유산의 날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9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프랑스에 가면은 한번 요 시기를, 요 날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르카이즘은 그냥, 과거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솔리다리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 거예요. 연대, 딱 바로 생각이 나죠. 맞아요. 자, 솔리다리테,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앙갸주망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솔리다리테, 연대는 예상할 수 있듯이 사실 혁명 때부터 굉장히 강조된 가치관인 거죠. 1789년 인권선언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그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93년 선언에서는 사회적 보장은 각자에게 권리 향유와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만인의 행동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평등과 더불어서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에서 좀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은요, 레옹 부르주아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급진사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좌파 총리였는데요. 이 사람은 연대주의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습니다. 연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냐?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 복지 그리고 대중교육 이런 것들을 다 평등하게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연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파업 지지예요. 그러니까 파업뿐만이 아니라 파업을 엄청나게 지지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예요. 때를 잘못 맞춰 가면 우리는 꽁꽁 발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뭐 대중교통 파업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과반수가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라는 거. 이것은 언제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프랑스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활동으로서의 솔리다리테 대표적인 인물은 옆에 사진 나와 있죠. 너무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빈민 구제 활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엠마우스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특히 노숙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도 정말 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프랑스는 정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돈이 사회복지에 들어가요. 적자겠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공존해 살아나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솔리다리테에 이어서 중요한 프랑스적 가치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앙가주망입니다. 영어 인게이지먼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프랑스에서는요, 이 앙가주망을 쓰면은 특별히 지식인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라는 표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한 가지 질문. 지식인이 뭡니까?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지식인,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냥 그건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남들보다 아는 게 많다가 아니라
자, 프랑스적 전통에서의 지식인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성의 영역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뭐 내가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운 것들을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혼자 공부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고민한 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적용도 하고 타인들과 연대 의식도 좀 갖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식인의 가장 모범적인 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앙가주망의 대표적인 인물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사르트르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어디 파업한다 이러면 막 뛰어가서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고 연대를 해줬던 인물이에요. 이 사진도 지금 보면 당시에 르노 자동차 노동자들의 그 파업 현장, 시위 현장에 사르트르가 나선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사르트르가 어디를 가냐를 두고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다라고 해요. 안 그래도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딱 나서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연대하겠다, 이 사람들에 동의한다라고 해주면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르트르를 뭐 대표적으로 쓰긴 했지만 사실 프랑스 내에서는 영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뭐 예술가나 공인들이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거는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절대 탄압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부에 반대를 하거나 혹은 뭐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한다 해도 저 사람의 의견이니까 톨레랑스를 통해서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철학자들, 지식인들의 참여라는 것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원래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살짝 잘라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배우면서 프랑스는 저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고민을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식인이 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프랑스의 특수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혹은 이게 우리가 프랑스보다 낫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내용은요, 좀 몇 권의 책과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선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이라는 책은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프랑스 문화 관련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이에요. 프랑스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렌치 프랑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를 보면 알겠죠. 하버드의 석학이 분석한 프랑스인들의 삶이에요. 프랑스인이 아니라 미국인 학자의 관점에서 프랑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프랑스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런 시도를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한 권을 띄고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편 다 이제 프랑스어로 나오는 영화예요. 2010년에 개봉한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도 수상한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이슬람 국가인 알제리에서 그 프랑스인 수도사들이 머무는 동안 거기에 이제 좀 위험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인 수도사들이 내 목숨에 이걸 챙길 것인가, 내 안위가 중요한가, 아니면 이 착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저 테러범들도 저 죽음에 대해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가 등등 굉장히 종교인의 입장에서의 톨레랑스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톨레랑스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영화예요. 자,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는요, 정확히 말하면 다르덴 형제는 프랑스 아니고 벨기에 감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프랑스랑 벨기에랑 게 붙어 있죠. 언어도 불어로 동일해요. 조금 뭐 어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벨기에 영화를 얘기할 때 그 프랑스어권 영화로 많이 언급을 같이 하는데요. 이 내일을 위한 시간은 여러분이 보면 좀 반가울 게 마리온 코티아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의 솔리다리테, 정말 약한 개인들이 있을 때 이 연대 의식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혹은 연대 의식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굉장히 사회적 시스템에 대항하는 개인들 간의 연대에 대해서 가슴이 약간 찡해지게 만드는 영화예요.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프랑스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걸 포함해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난 좀 쉽게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화로 읽는 프랑스 문화라고 하는 이 제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쓰기 민망했는데 사실 제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책을 보면은 지금 언급한 영화를 포함해서 프랑스의 역사와 가치들이 프랑스 영화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또 이 정도를 좀 참고를 하면 나중에 우리 과를 진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교양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야심차게 재밌게 준비를 막 했는데 좀 급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말고 우리 과는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오늘 수업을 계기로 여러분이 프랑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